오늘 나갈 진도는 문해력 위기입니다. 자, 298쪽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시면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이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행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들어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글의 종류가 문해력에 관한 견해를 나타내는 글 한 편하고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알리는 뭐 공익 광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문제점도 느끼고 그리고 함께 의견을 교환해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것들을 글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사회적 쟁점이 되어버렸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문해력,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친구들이 기존의 다른 세대, 뭐 부모님 세대라든가 또 뭐 다른 여러 젊은 세대 또 그리고 다음 세대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문해력이라는 게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이게 문제다. 난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난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설가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분이 글쓴이가 수필을 썼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중수필이에요. 중수필은 무거운 소재의 수필이에요. 경수필은 우리가 주로 문학에서 다뤄요. 뭐 소재기 같은 게 경수필이 되겠지. 중수필은 앞에 중자가 무겁다는 뜻이야. 즉 무겁고 심각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다 보면 논설문처럼 보여요. 논설문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아. 그래서 설득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성격들이 있겠지. 여기에서 분석적인 이유는 문제가 뭘까? 문제의 원인이 뭘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분석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성찰적인 태도도 있어요. 성찰이 왜 나올까 싶은데 이건 이제 본문에서 나올 거고 이따가 찾아봅시다. 주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 자, 주제가 글의 큰 방향이어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글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어서 시험 공부할 때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는 글을 다 읽고 주제가 이런 것 같아 라고 정리를 나중에 하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 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걸 분명하게 숙지한 다음에 글에서 방향을 찾아주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효과가 좋다. 이분법적 대립 구도와 극단적인 컨텐츠가 청소년 문해력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 여기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법적 대립 구도. 이분법, 뭐든지 다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흑과 백, 선과 악, 내 편과 네 편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두 개로 나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사실 정답은 둘 다 좋아요. 그쵸? 극단적인 컨텐츠,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어떻게든 자극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조회수와 관심을 끌기 위한 이런 상업적 컨텐츠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어. 그쵸? 심각해지고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를 끌어낼 거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특징은 자유숙지에서 내용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청소년 문해력 부족을 직접적인 사례로 분석해요. 실제 사례가 나오면 이 정도였어? 라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인 분석합니다. 아까 분석적이라고 했죠? 지금 문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심각하다라는 그 원인을 애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단순하고 손쉽게 차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이 파고들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해요. 기존의 인식을 비판한다. 기존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어.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해력 위기가 단순히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단어 좀 모를 수도 있지. 너무 어려운 말 쓰려고 하는 거 꼰대 같아. 그런 거 왜 강요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해력 위기가 우리 사이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문해력이란 글을 읽는 능력,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 쓰고 읽고 하는 이 과정이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다.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으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책임감 있는 글쓰기.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 글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회적 쟁점에 관한 필자의 견해, 그러니까 글쓴이 견해 찾으면 되겠죠? 자,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 자, 배경, 문해력이 사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쓰시고 어른들이 많이 써서 저도 EBS 다큐 보고 알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EBS 다큐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다큐가 나온 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다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반응, 케이스 이런 것들이 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문해력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 심지어 청소년뿐만이 아니야. 그 청소년들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사회의 어엿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후속적으로도 많이 나올 만큼 자, 여기 이 프로그램, 이 방영된 것이 문해력이 사회적 화두, 이야기거리가 된 배경이었다. 그때부터 이제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 용어도 많이 쓰고 있다. 자, 방영된 이후로 사회 전반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화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것, 즉 이야기거리, 대화의 소재가 되었던 거죠. 문해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줄여서 우리 OECD라고 많이 줄여 부르죠. 자, 여기 보시면 문장을 이해, 평가, 사용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문해력의 정의가 나왔네요. 사실 뭐 OECD라고 하면 우리 사회, 지금 현재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요 선진 국가들이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기구, 국제기구여서 그런 중요한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용어 정의가 된다는 뜻이죠. 또는 뒤쪽에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설명했어. 문해력이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자,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문해력의 개념 나왔고요. 그리고 이 문해력 논란의 배경도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용 확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문단별 요약 잘 해주세요.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자, 질문했어요? 질문하는 거 글쓴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질문을 던지면 인간은 나도 모르게 답을 스스로 찾아보게 된다. 궁금하게 되죠. 답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뭘까? 같이 고민하게 되면서 집중하고 호기심으로 글 속에 빠져들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금요일로 첫 번째 케이스죠. 사흘을 4일로 어제 영태하고 이 얘기 했었는데 사흘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사흘, 나흘. 사흘이니까 숫자 4인가 봐. 이렇게. 자, 얘는 뭐였어요?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 예시가 나왔고요.
자, 이게 공개되면서 이게 실제로 그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에, EBS 다큐 프로그램에 이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헉, 저런 정도의 쉬운 단어도 모른다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해력 교육 진짜 필요하다. 애들이 단어를 너무 많이 몰라.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세계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읽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목소리도 있다. 자,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뒤 생각이 대조가 되네. 앞쪽은 야, 이거 문해력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고, 뒤쪽 의견은 뭐 그 정도 가지고 오바야. 꼰대들 같이 한자를 모른다고, 자기들이 어른들이 쓰는 단어 모른다고 해서 그게 문해력 문제라고 해? 그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이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아직 합의가 없어. 그렇죠? 결론을 짓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논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 의견이 부딪힌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청소년 문해력 부족에 대한 논란이 됩니다. 논란. 자, 실제로 2018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보면 회원국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수준은 높은 편이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문해력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 이 반론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아마도 이제 특히 국어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 좀 많이 하실 텐데, 아니 심각한데 어떻게 이 정도 가지고 문해력이 괜찮다고, 우수하다고, 읽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론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입장,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 실제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수준은 높은 편이었어. 이 평가 결과가 이제 실제 근거가 되겠죠. 팩트죠. 하지만 2018년에는 확실히 높은 수준이었어. 그런데 반론에 대한 반박, 이건 문해력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하는 쪽 입장이에요. 뭐라고 반박하냐? 매년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간의 문해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자, 반론에 대한 반박 1번. 자, 반론은 아까 문해력 안 심각해 라고 과도한 우려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지. 자, 18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좋은 편이, 높은 편이었는데 해마다 떨어지더라. 계속 하락하고 있어, 문해력이. 그리고 문해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아주 나쁜 친구들, 극과 극의 친구들이 많다는 거야.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가짜뉴스나 스팸 메일 등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는 디지털 문해력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와우, 충격적이네요. 책을 읽는 건 잘할지 몰라도 디지털 정보가 진짜냐 가짜냐, 요즘 사실 AI까지 고도로 발달돼서 우리 헷갈리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특히 디지털 문해력 영역, 디지털 상에서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낮았다. 디지털 문해력은 심각한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 자체는 준수하다, 빼어나다. 빼어날 숫자에 빼어날 준자예요. 이거 그 정도면 뛰어나. 읽기 능력 자체, 우리 한글 가지고 굉장히 쓰기 편한 편리한 문자를 가지고 우리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 읽기 능력 자체는 괜찮지만 요거요, 뭐가 심각하냐? 글에 담긴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고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해력. 자, 요게 이제 되게 고퀄의 높은 레벨의 문해력이 되는 거지. 즉 이런 것을 이해하는 걸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수식어가 되는 거죠. 즉 글의 의도, 맥락, 이런 고차원적인 독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아예 요 문구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1번, 이거는 형광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독서가 부족하다. 여기 1번. 디지털 기기 사용이 과도하다.
자, 3번 온라인 세계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구조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 자,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해력이 떨어진 이유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네 가지를 여기에서 오른쪽에 정리해 놨어요. 요렇게 잠깐. 자, 요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하나만 넣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렇지? 자,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견,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독서력 부족. 디지털 기기 사용 과다.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 종이 이제 글씨 안 보고 디지털 기기는 주로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자, 요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자, 여기 나오죠. 디지털 기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법적 대립 구조. 내 편, 네 편. 내 편 아니면 남이야. 적이야. 선과 악. 흑과 백처럼 중간이 없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라인에서는 좀 더 극단적이라는 거야. 편을 가른다는 거지. 그리고 자극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도 추가했죠. 청소년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대부분 그러겠지. 유튜브 대표적인 거죠. 상대를 공격하는 영상이나 댓글들이 매우 폭넓게 퍼져 있다. 이게 지금 문해력이 떨어진 이유 3번과 4번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는 거야. 이런 컨텐츠들은 여기요. 아군과 적군을 나누어 상대편을 일방적으로 틀에 가두어 평가해버린다. 즉,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 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나의 적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제시하는 의견도 내 말이 동의하지 않아도 저것도 나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네 라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야. 언뜻 보면 통찰력을 발휘하여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즉 겉으로는 댓글도 많이 달고 당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콕 지적해서 우리 이렇게 뭐랄까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 거 찾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이어진 거야. 이 상대편을 일방적으로 편을 나누고 내 말에 동의 안 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고 인성 쓰레기고 이렇게 매도하고 공격하는 건 제가 뭔가 되게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보여. 겉표면만.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의 핵심은 오히려 상대의 의도를 곡해 하는 데 있다. 어떻게든 공격할 만한 점을 찾아서 의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의도를 조작하는 것이다. 즉, 이런 일은 앞의 문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앞의 문장에 여기 통찰력을 발휘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은 오히려 뒤에 나오죠? 상대의 의도를 곡해, 왜곡해서 해석한다. 상대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변형한다는 거야.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의도를 왜곡해요. 그리고 공격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의도를 조작해. 의도 왜곡, 의도 조작한다는 거죠. 즉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1도 갖고 있지 않은데 나한테 너 그런 의도 갖고 있었지? 너 그런 의도로 숨겨놓은 거지? 라고 계속 공격하고 조작하고 나는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분법적 대립 구조의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이라는 건 바로 앞에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앞 문장에서 나온 이분법적 대립 구조. 요게 문해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었죠. 요거. 이런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나는 상대의 의도가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쟤를 왜곡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를 받아들여주고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 속에서,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 그 속에서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맥락을 풍성하게 상상하면서 그가 하는 말의 다차원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일은 사라지고, 자, 잘 보세요. 원래 이게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의사소통할 때 해야 되는 태도야.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한 맥락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뒤에 것만 남았다는 거야. 공격하는 이가 자신의 생각과 의도만을 재생산하는 행위만 남게 된다. 따라서 결론은 아무리 온라인에서 다양한 견해가 담긴 영상과 테스트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맥락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자, 여기 포인트도 뒤쪽에 있어요. 상대를 공격할 대상으로 미리 일반화하고 규정짓는 일만을 반복하게 된다.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자, 이 문장은 계속 강조법 써가지고 뒤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법적 대립, 요거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색깔로 통일시켜 줄게요. 자, 공격하는 이가 자신의 의도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야,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양한 걸 좀 의견을 A, B, C, D 다 같이 한번 골고루 받아들여 본 다음에 나의 관점, 기준을 정하자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할 대상으로 미리 일반화하고, 나는 이미 요즘 우리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거든요. 다양한 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쟤는 왠지 안 좋은 애 같아. 나쁜 의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쟤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나쁜 부분만 볼 거야. 쟤에 대한 두 가지 옹호하는 근거와 비판하는 근거가 있다면 난 이미 비판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 그래서 비판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문해력.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청소년 문해력 저하의 근본 원인. 여기는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들어있다. 자, 문해력의 핵심은, 자, 문해력의 핵심. 여기 아예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어. 자,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자, 이게 진짜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문해력이라는 거를 키우려면 내가 모르는 것도 받아들이고 안 해본 것도 한번 간접 경험으로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적극성이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자기 입장만을 반복 생산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다. 즉,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해졌어. 난 그러면 굳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입장이 되어주고 싶지 않아. 귀찮아. 난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편한 거지. 그리고 그 결과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여기야. 각종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글쓴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분법적 문화가 갖는 문제점과 문해력의 핵심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거 노란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앞에 거 하나 얘기했고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이분법적 문화가 갖는 문제점. 문제점 1, 문제점 2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네, 문제점 쭉 왼쪽에 1, 2, 3, 4 정리되어 있죠. 자, 반면에 타인의 의도와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 이게 정말 긍정적인 사회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죠. 자, 이게 이상적인 사회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진대요. 그렇죠? 나와 다르더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면 반대로 나와 다른 누군가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맥락, 저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저런 말을 했을 거야 라고 내 입장이 돼서 상상해주고 의도로 해석해주고 받아들여준다는 거지. 인간의 이해력이 가장 필요한 지점 중 하나는 이분법 가운데 제3지대를 발견하는 데 있다. 적과 아군의 구별은 단세포 생물도 할 수 있지만 타협, 화해, 제3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고등동물만 가능하다. 문해력은 이러한 능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야만의 시대가 아니잖아. 인간은 짐승이 아니죠. 인간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물이야.
근데 현대사회에서 보면 인간들이 서로 어쩜 저렇게 저런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여기요. 이분법 가운데 제3지대가 있다는 걸 깨닫고 타협화의 제3의 길도 받아들여 주는 것이 네,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야. 그죠?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네. 나와 다르다고 공격하고 배제하는 건 동물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 영역에서 내가 아니면 다 적이야. 내 생존에 방해가 돼. 쟤를 잡아서 죽여야 돼. 내 먹이 경쟁에 쟤가 방해가 될 거야.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쟤가 나를 죽일 거야. 이런 굉장히 두렵고 생존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요.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해결 방안이죠. 자, 여기 이게 이 문단에 지금 아까 노란색으로 얘기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죠. 해결책이야. 자, 마지막 문단 볼게요.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단순히 독서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즉 글쓴이가 지금 앞에 나온 생각 정리하고 있는데,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 있는 문해력의 의미를 해석한 거야.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문해력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냥 책만 읽는다고 문해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를 하고 싶은 얘기 해결책은 이 뒤쪽에 있어요.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자 여기요. 문화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성향을 먼저 들여봐야 돼. 이게 문제니까.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들여봐야 되는 거지.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의 각종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누군가를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규정짓는 문화에 길들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온라인 문화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답을 정해놓고 너는 적군이야 라는 이런 사고방식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다 보니까 문해력까지 부족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바로 그런 문화가 문해력 그 이상의 총체적인 이해력을 갉아먹으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우리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문해력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온라인상에서 있던 그런 공격적이고 이분법적인 문화, 태도가 현실에서도 곧 드러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분법적 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이렇게 쟁점과 자 보세요. 쟁점과 견해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족하냐? 자, 그럼 부족한 원인은 뭐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여기 정의, 인용, 인과, 대조가 쓰이고 있어요. 내용 전개 방법들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중요해. 어디에 정의가 쓰였고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정의. 인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사한 통계를 가져다 썼죠. 소개했어. 신뢰도를 높여요. 믿을 만한 기구니까. 인과는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설명하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조는 우리가 보통 차이점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내용 전개 방법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뒤쪽에 확인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질문은 다음 수업 시간에 또는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